6부 도장의 붉은 잉크 1화 면사무소 면사무소 방안은 종이 냄새가 아니라 눅눅한 먼지 냄새가 먼저 찼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닷바람이 종이 더미를 살짝 들썩이게 했다가 곧 눌러버렸다. 눌린 종이는 조용했고 조용한 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책상 위에는 붉은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잉크의 냄새가 얇게 퍼졌다. 새것 냄새가 아니라 피 비린내 같은 단내였다. 최판석은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듯 코끝으로 한번 훑쳤다. 그는 소매를 걷지 않았다. 소매를 걷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그는 오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 앞에 도장 파는 늙은이가 작은 나무판을 깔고 앉아 있었다. 칼끝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긁어내고 있었다. 늙은이의 손은 잔손질에 익숙했지만 눈은 자꾸 판석 눈치를 봤다. 칼끝이 흔들릴 때마다 늙은이가 침을 삼켰다. 판석이 말했다. 글씨는 똑바로 파쇼잉. 삐딱컴은 나중에 말이 많아. 박 주사는 문턱 안쪽에 서 있었다. 둑 현장에서는 늘 한 발 늦었고 이 방에서는 한 발 빨랐다. 그는 손바닥에 땀이 차도 소매로 닦지 않았다. 땀을 닦는 순간 자기 편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였다. 판석 씨 이거 그렇게 급하게 해야 쓰겄소? 박 주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판석이 고개를 돌려 박 주사를 봤다. 눈이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눈으로 웃는 입만 움직였다. 급허제. 둑도 그렇고 염전도 그렇고 혼란할수록 틀이 있어야 혀. 그리고 말을 한 박자 더 얹었다. 위에서도 그럴 거요. 위에서. 박 주사는 그 말에 어깨가 조금 풀렸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핑계가 생기면 사람은 참 편해졌다. 늙은이가 나무판 위에 찍어 보여줬다. 아직 다 파진 것도 아닌데 판석은 잉크를 묻혀 종이에 시험 삼아 찍었다. 붉은 원이 찍히며 글자가 박혔다. 임시관리위원회. 그 글자들이 종이 위에 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번 내려앉았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도 이 방 안에서는 도장 찍는 소리가 더 컸다. 판석은 손가락 끝에 잉크가 묻은 것을 보고도 닦지 않았다. 그는 잉크를 손끝에 남겨두고 박 주사 쪽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바부쇼. 이게 있어야 말이 끊기제. 누가 염전을 건드려도 절차가 딱 서는 거요. 그가 절차라 말할 때 혀끝이 유난히 또렷했다. 박 주사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종이를 한 번 더 봤다. 붉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붉은 잉크가 무슨 피처럼 느껴져 그는 잠깐 목이 말랐다. 근디 사람들 반발이. 박 주사가 말끝을 흐리자 판석이 종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놨다.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반발음은 반발하는 놈이 불순한 것이고 판석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한 번 스쳤다. 가볍고 빠른 발. 완장을 찬 놈들 특유의 성급함 같은 것. 박 주사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봤고 판석은 문을 보지 않았다. 판석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늙은이가 도장을 완성해 판석 앞으로 밀어놓았다. 새로 깎인 나무결이 거칠게 드러나 있었다. 판석은 그 도장을 손에 쥐었다. 손에 쥐는 순간 도장이 물건이 아니라 목줄처럼 느껴졌다. 판석이 낮게 말했다. 이제 창고도 정리해야지. 박 주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이 작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을의 굴레를 하나 더 조였다. 면사무소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확 불었다. 바람은 작고 혀끝에 소금기가 붙었다. 판석은 도장을 품 안에 넣었다.
소금 냄새 속에서 붉은 잉크 냄새가 더 선명해졌다. 이화, 봉인 통보. 바람이 둑 위를 훑고 지나가더니 창고 문짝에 붙은 소금가루를 한번 털어냈다. 털려나간 건 소금뿐이 아니었다. 사람들 눈빛에서도 뭔가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더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누가 종이를 들고 왔냐가 먼저였다. 창고 앞에 발이 모였다. 박 주사가 앞장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박 주사 뒤에 줄을 섰다. 줄이란 게 꼭 로프로만 되는 건 아니었다. 눈치와 겁도 줄이 됐다. 박 주사는 종이 한 장을 품에서 꺼냈다. 종이는 새 것이라 희었다. 그 흰 종이가 창고 문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종이 위 붉은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번들거렸다. 네, 여기 면에서 내려온 거요. 박 주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바람이 한 번 불었고 종이 모서리가 팔락거렸다. 박 주사는 그 팔락거림에 더 긴장한 얼굴이 됐다. 염전 창고는 임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라고 오늘부로 봉인한다. 혀불었네. 봉인? 누군가가 되물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낮게 웅성거렸다. 봉인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들어가자마자 밥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덕임은 창고 문턱에 서 있었다. 문턱 아래로 갯벌 물기가 말라붙은 자국이 있었다. 어제까지는 그 자국이 그냥 일의 흔적이었는데 오늘은 경계선처럼 보였다. 덕임의 손은 열쇠를 쥔 채였다. 열쇠가 손바닥에 박혔다. 아프게 박히는데도 덕임은 놓지 않았다. 판석이 뒤에서 걸어 나왔다. 말끔한 옷차림이 바람에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걸었다. 다들 들었지? 판석이 종이를 한번 들어보였다. 붉은 도장 자국이 빛을 먹고 있었다. 혼란할수록 질서가 있어야 혀. 치안도 있고 분배도 있고 누가 밤에 들락날락하면 우째 쓰겄냐. 덕임이 판석을 똑바로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이를 한번 꽉 물었다. 혀끝에 소금기가 올라왔다. 박 주사가 덕임 쪽을 슬쩍 봤다. 덕임아, 이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위에서. 덕임이 낮게 물었다. 위에서가 누구여? 말은 조용했는데 주변 소리가 한번 멈췄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판석이 비웃듯 코로 숨을 뿜었다. 그걸 네가 알 필요가 있냐? 판석이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 만들면 네가 손해요. 종이가 찍혔는데. 그때 차응석이 앞으로 나왔다. 말보다 몸이 먼저였다. 그는 손에 목과 망치를 들고 있었다. 망치 머리가 햇빛을 받아 번쩍했다. 비키쇼. 봉인 작업해야 쓰겄소. 차응석이 창고 문짝으로 걸어갔다. 덕임이 문턱을 넘지 않았다. 문턱에서 한 발도 안 물러섰다. 덕임은 열쇠를 들어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차응석이 덕임을 밀치려다 말고 판석 눈치를 봤다. 판석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이 사람 하나를 넘어뜨릴 힘이 됐다. 차응석이 망치를 들었다. 쾅! 첫못이 박혔다. 창고 문짝이 한번 울렸다. 소금가마니들이 안쪽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박 주사가 봉인지 얇은 종이띠를 문짝에 붙이고 판석이 도장을 찍었다. 붉은 글자가 종이 위에 박히며 번졌다. 봉인. 그 글자 아래 둥근 붉은 도장. 덕임은 그 붉은 자국을 바라봤다. 붉은 잉크가 피처럼 보였다가 다시 잉크로 보였다가 다시 피로 보였다. 덕임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짰고 잉크 냄새가 달았다. 판석이 덕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 이제는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여. 합법이여.
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판석과 눈을 맞췄다.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신 덕임의 손이 열쇠를 한 번 더 깊게 쥐었다. 금속이 손바닥 살을 눌렀다. 눌린 자국이 곧 남을 것 같았다. 창고 문 앞에서 사람들 발끝이 뒤로 밀렸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이 못으로 박힌 자리에서 마을의 숨도 같이 박혀버린 듯 했다. 3화 덕임 마이너스 민우. 야학 초가 안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등잔은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 그 으름 냄새가 먼저 깔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덕임은 숨이 한 번 걸렸다. 바깥의 짠바람이 그대로 따라 들어와 방 안에 있는 종이 냄새와 섞였다. 민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종이 몇 장을 펴놓고 먹을 갈고 있었다. 갈리는 소리가 잔잔했다. 그 잔잔함이 덕임을 더 못 견디게 했다. 창고 문에 박히던 못소리가 아직 귀에서 안 빠졌는데 민우가 덕임을 보더니 말부터 꺼내려다 기침이 먼저 나왔다. 짧게 깊게 기침 끝에 물맛 같은 숨이 따라 나왔다. 덕임은 그 기침을 못 들은 척했다. 못 들은 척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덕임은 손을 펴보였다. 손바닥에 열쇠 자국이 선명했다. 금속이 눌러놓은 자국이 살에 새겨져 있었다. 문에 종이를 붙였어. 덕임이 말했다. 짧게 붉은 것까지 찍어 불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종이 위를 훑었다. 덕임의 손으로 갔다가 다시 종이로 돌아왔다. 봉인은 시작이겠지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은 이름입니다. 누가 일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관리할 건지. 덕임이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었다. 이름을 적어. 덕임이 말했다. 그럼 밥이 나와? 민우가 잠깐 멈췄다. 대답이 쉬운 질문이 아닌 걸 알았다. 민우는 먹을 한 번 더 갈았다. 먹갈이 소리가 바깥 두 개의 물소리처럼 일정했다. 밥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름이 없으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덕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없는 사람. 덕임은 평생을 있는 몸으로만 증명해왔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 소금밭을 밟고 갯벌을 파고 가마니를 들어 올리고 몸이 있으면 밥이 따라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종이는 몸을 모르는 척했다. 덕임이 책상 위 종이를 손끝으로 건드렸다. 종이는 얇았고 차가웠다. 덕임 손끝은 거칠고 뜨거웠다.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덕임은 자기 손이 종이를 찢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았다. 민우가 종이 한 장을 덕임 쪽으로 밀었다. 여기 이름을 적을 겁니다. 민우가 말하며 붓끝을 들어보였다. 일한 사람들, 그리고 분량, 소금 가마니가 몇 자루 나왔는지, 누가 창고를 지켰는지. 덕임이 눈을 찌푸렸다. 그걸 누가 믿어? 우리가 먼저 적어두는 겁니다. 민우가 말했다. 판석 쪽에서 적기 전에. 덕임은 민우를 바라봤다. 서울 말투가 매끈하게 흐르는데 그 매끈함 뒤에 피곤한 기침이 붙어 있었다. 덕임은 민우가 힘이 아니라 글로 싸우려 한다는 걸 알았다. 글은 손에 피가 묻지 않는다고들 했지만 덕임은 오늘 붉은 도장을 봤다. 글도 피를 낼 줄 알았다. 낙을 모르자녀. 덕임이 낮게 말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덕임 씨는 셈이 빠릅니다. 숫자는 글보다 먼저입니다. 민우가 종이에 굵게 선을 그었다. 칸을 만들었다. 왼쪽엔 사람 이름, 오른쪽엔 자루 수. 그 단순한 칸이 덕임 눈에는 논두렁처럼 보였다. 경계가 생기면 넘어서는 사람이 생긴다. 덕임이 책상 아래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소금 한 줌이 나왔다. 덕임이 그걸 종이 옆에 살짝 놓았다. 소금 알갱이가 종이 위에서 굴러다녔다. 이게 우리 돈이고 우리 밥이여. 덕임이 말했다. 근디 저 종이가 이걸 빼앗아 갈라혀. 민우가 소금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알갱이를 하나 집었다. 하얀 알갱이가 민우의 손끝에 붙었다. 민우 손끝은 덕임 손끝보다 부드러웠다. 민우는 그 소금을 혀끝에 대지 않았다. 대신 종이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 손을 탔는지 적어야 합니다. 덕임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혀? 민우가 덕임의 손바닥을 잠깐 바라봤다. 열쇠 자국, 갈라진 피부, 소금물에 헐어 하얗게 뜬 살. 덕임 씨는 기억해 주세요. 민우가 말했다. 누가 몇 자루를 날랐는지, 누가 밤에 지켰는지, 누가 빠졌는지, 저는 적겠습니다. 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덕임이 가진 건 몸과 기억이었다. 민우는 그를 가졌다. 둘이 붙으면 판석의 종이와 맞설 수 있을지도 몰랐다. 지도였다. 확실한 건 아니었다. 덕임은 확실한 말만 믿는 사람이었다. 문 밖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났다. 야학에 오던 아이들 중 몇은 오늘도 왔다. 몇은 안 왔다. 그 빈자리도 덕임은 세었다. 새는 눈이 덕임에겐 본능이었다. 민우가 척한에 붓을 대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며 번졌다. 번지는 먹빛을 보며 덕임은 생각했다. 오늘 창고 문에 번진 붉은 것도 이렇게 번졌을 것이다. 덕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한번 폈다 접었다. 손이 일하는 법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손이 이름을 지키는 법도 배워야 했다. 사와, 박주사. 면사무소 뒤쪽 방은 눅눅했다. 벽지 한쪽이 들떠 있고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와 종이 모서리를 들썩였다. 책상 위엔 서류가 산처럼 쌓였고 그 사이에 도장이 놓여 있었다. 붉은 잉크가 반쯤 마른 채 입구를 향해 번져 있었다. 박 주사는 손가락 끝으로 도장 자루를 굴렸다. 굴리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굴렸다. 도장 나무결에 손땀이 묻어번들거렸다. 방 안엔 담배 냄새가 오래 눌어붙어 있었다. 한번 피우고 끄는 게 아니라 늘 켜놓는 냄새였다. 문이 열리더니 판석이 들어왔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았다. 그 흙이 마치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판석은 말없이 서류 맨 위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줄을 훑고 박 주사를 바라봤다. 이장님 도장만 찍히면 끝나불어. 끝난다는 말이 누가 끝나는지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들렸다. 박 주사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말하기 전에 늘 하는 버릇이었다. 목을 가다듬으면 책임도 같이 넘어가는 줄 아는 사람처럼. 아, 그 나도 알제. 박 주사가 말했다. 근디 시방 사람들 말이 허머자녀. 판석이 웃지도 않고 말했다. 말 허먼 건 말로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여. 그 말 뒤에 뭐가 오는지 박 주사는 알고 있었다.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선 늘 그랬다. 박 주사는 시선을 천장 쪽으로 한번 던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카문, 나가 뭐 어쩌겠냐. 위에서라는 말은 방패 같았다. 누가 던져도 맞아줄 것 같은 두꺼운 방패. 그런데 방패 뒤에서 손은 슬쩍 앞으로 나갔다. 판석이 서류를 박 주사 앞에 툭 내려놨다. 봉인 통보, 창고 관리 이전, 치안 유지 협조. 글자는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은 게 더 무서웠다. 숨을 곳이 없었다. 박 주사는 잉크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붉은 냄새가 확 올라왔다. 철막 같은 냄새, 피 냄새랑 닮았다.
박 주사는 본능적으로 코를 찡그렸고 그 찡그림이 망설임처럼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도장을 잉크에 찍었다. 꾹. 나무가 잉크에 젖는 소리가 났다. 박 주사님. 판석이 낮게 불렀다. 그 옆편네 덕임이 말이야. 봉인지 찢을지도 몰라. 박 주사는 입술을 훑었다. 덕임 얼굴이 떠올랐다. 낫을 들고 창고 앞에 서 있던 눈. 그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눈이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일까봐 무서웠다. 불이 붙으면 박 주사 집도 안 안전했다. 그람은 박 주사가 말을 질질 끌었다. 질질 끌면 누가 끊어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판석이 바로 받았다. 청년단이 있어. 차응석이. 걔들은 치안이라 카문 말 알아듣는다. 박 주사는 고개를 끄덕이는지 흔드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 하나로 마을의 공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장을 종이 위에 올렸다. 꾹. 붉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퍼졌다. 판석이 말하던 끝이 이 작은 번짐에 들어 있었다. 박 주사는 도장을 떼어내고 종이를 들여다봤다. 도장 자국이 선명했다. 선명한 건 늘 돌아올 수 없었다. 박 주사는 손끝에 남은 잉크를 문지르며 말했다. 나가 판석님 편이라서 이러는 거 아니여. 말끝이 급해졌다. 변명은 늘 급했다.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안 오면 다 같이 찍히는 거요. 판석이 종이를 챙겼다. 그 말 밖에서도 똑같이 혀. 판석은 문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사람들은 위에서에 약하거든. 판석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잠깐 고요가 왔다. 그 고요 속에서 박 주사는 자기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짧았다. 담배 냄새가 더 진해졌다. 박 주사는 창밖을 봤다. 멀리 둑이 누워 있었다. 물은 기다린다는 듯 아무 표정이 없었다. 사람들만 바빴다. 사람들만 줄을 탔다. 박 주사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정말 위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위에서. 입으로는 방패를 들고 손으로는 칼을 건넸다. 오하. 차응석. 면사무소 앞마당을 나설 때 차응석은 종이를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젖은 잉크 냄새가 아직 살아있었다. 손가락에 잠깐 묻은 붉은 기운이 물로 문질러도 잘 안 지워지는 것처럼 남았다. 완장 둘러맨 놈들이 뒤따랐다. 신발끈을 고쳐 매는 놈, 몽둥이를 어깨에 얹는 놈, 괜히 웃어 보이는 놈. 웃음이 먼저 나오는 건 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차응석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 겁이 있어야 사람을 더 세게 밀 수 있었다. 둑길로 들어서자 바람이 옷자락을 치고 지나갔다. 바닷내가 코를 쳤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종이를 더 눅눅하게 만들었다. 종이가 젖으면 사람 목도 더 쉽게 조여오는 것 같았다. 창고 앞에 이르렀을 때 덕임이 서 있었다. 문턱에 발을 걸치고 안쪽을 한번 보고 바깥을 한번 보고 눈이 빠르다기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눈이었다. 창고 문짝엔 오래 묵은 소금 자국이 하얗게 얼룩져 있었고 자물쇠는 바람에 닿을 때마다 차갑게 반짝였다. 차응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임시관리위원회에서 나왔소. 말투가 나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굴었다. 덕임이 대답을 안 하자 뒤에 있던 놈 하나가 헛기침을 했다. 그 헛기침이 마치 문 열라는 신호처럼 울렸다. 차응석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종이 맨 아래엔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다. 눌러 찍힌 자국이 종이 결을 파고들어 피멍처럼 퍼져 있었다. 그는 풀을 손바닥에 조금 덜어 종이 뒤에 바르고는 창고 문 한가운데 붙였다. 손바닥으로 한 번, 두 번,
꾹꾹 눌렀다. 오늘은 예고요. 차응석이 말했다. 내일부터 출입 금지. 열쇠는 면에서 회수할 거요. 덕임이 봉인지로 시선을 내렸다. 바람이 불자 종이 모서리가 들썩였다. 막 붙인 풀 냄새와 바닷내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덕임의 손이 잠깐 올라갔다가 멈췄다. 손끝에 붙은 소금기 때문에 종이가 더 잘 달라붙을 것 같아서였다. 손끝에 묻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손끝이 먼저 움직이면 일이 바로 몸싸움으로 번질 걸 알아서였다. 차응석 뒤에 있던 놈이 한마디 보탰다. 말 안 들으면 치안 방해로 끌고 가불지 몰라요잉. 덕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차응석을 봤지만 속은 그 뒤에 있는 판석을 보고 있었다. 치안이 밥을 맹그냐. 딱 그만큼만 말했다. 더 얹으면 약해질 것 같았다. 차응석이 입꼬리를 올렸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를 드러내는 얼굴이었다. 밥은 나라가 지켜주는 거요. 나라 말 안 들으면 밥도 지가 뺏겨 불어. 덕임이 창고 문짝에 손을 얹었다. 문짝이 손바닥에 거칠게 걸렸다. 소금이 다 마르지 않은 결이 송금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 손으로 덕임은 버텼다. 글도 도장도 몰라도 이 문짝이 열리면 내일 밥이 들어온다는 건 안다. 차응석은 몽둥이 끝으로 자물쇠를 툭툭 쳤다. 딱, 딱, 쇠가 울었다. 울리는 소리가 둑길 쪽으로 멀어졌다가 돌아왔다. 밀물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요. 차응석이 말했다. 그때는 예고가 아니고 집행이요. 뒤에 있던 놈들이 덕임을 한번 훑쳤다. 눈길이 손목, 팔뚝, 발목으로 내려갔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꺾을 때를 찾는 눈이었다. 덕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창고 문턱 아래로 손을 내렸다. 낫자루를 숨겨놓은 자리를 확인하는 동작이었다. 누가 보기엔 그냥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일상적인 척. 차응석 무리가 돌아서며 한마디씩 던졌다. 괜히 피 보지 말아라. 말 잘 들으면 별일 없어. 별일 없다는 말이 별일을 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인 걸 덕임은 알았다. 무리가 둑길 쪽으로 멀어지자 바람이 다시 창고 문을 건드렸다. 봉인지 모서리가 살짝 들렸다가 붙었다. 들렸다 붙는 그 얇은 움직임이 덕임의 속을 더 세게 긁었다. 덕임은 문 앞에 그대로 서서 봉인지의 붉은 도장 자국만 바라봤다. 종이는 얇았다. 근데 그 얇은 게 사람들 숨통을 먼저 잡고 있었다. 6화 봉인 찢김. 아침 바람이 밤새 붙어있던 봉인지를 흔들어댔다. 풀은 덜 말라 종이 가장자리에 모래와 소금가루가 달라붙어 있었다. 누가 일부러 만지지 않아도 바다 쪽에서 올라온 습기가 종이를 눅눅하게 만들었다. 덕임은 창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봉인지 한가운데 찍힌 붉은 도장 자국만 보았다. 도장은 말이 없는데 사람들 입보다 더 크게 떠들었다. 둑길에서 발소리가 났다. 차응석 무리였다. 어제보다 더 많았다. 몽둥이도 더 굵어 보였다. 차응석은 멀리서부터 목청을 돋웠다. 집행하러 왔소. 그 말이 창고 문짝을 먼저 때렸다. 덕임은 문턱에 발을 박았다. 뒤로 물러나면 그 뒤가 없다는 걸 알았다. 발바닥 아래 흙이 젖어 있었다. 둑 아래로 스며든 물이 밤새 올라온 흔적이었다. 차응석이 봉인지 앞에 섰다. 지금부터 출입 금지. 열쇠 내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아니라 권한이 올라앉아 있었다. 덕임이 대답 대신 문짝에 손을 얹었다. 소금에 까슬해진 손바닥이 나무결에 걸렸다. 손이 떨렸다. 떨리는 건 겁 때문이기도 했고 분노 때문이기도 했다. 둘이 섞이면 몸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
차응석 뒤에서 누가 중얼거렸다. 여편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귀에 꽂히자 덕임의 손이 봉인지로 올라갔다.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풀 냄새가 확 올라왔다. 눅눅한 종이가 피부에 달라붙는 감촉이 역겨웠다. 마치 남의 손이 자기 손목을 붙잡는 것처럼. 덕임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잡았다. 차응석이 눈을 치켜떴다. 손 떼쇼. 공무집행 방해야. 덕임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바닷내가 목구멍까지 들어왔다. 말은 짧게 나갔다. 밥이 공무여. 그리고 찢었다. 종이가 쫙 하고 갈라졌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났다. 얇은 종이 하나가 창고 앞 공기를 한 번에 찢어버리는 소리였다. 붉은 도장 자국이 반으로 쪼개져 손에 남았다. 손바닥에 묻은 붉은 기운이 피처럼 보여 순간 덕임도 숨이 멎었다. 차응석이 덕임 손목을 낚아챘다. 이게 뭔 짓이오? 덕임은 손목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목을 버텼다. 뒤로 빼면 끌려간다. 앞으로 밀면 맞는다. 둘 다 알면서도 덕임은 버티는 쪽을 택했다. 나가 이런데요. 덕임이 말했다. 여그 막힘은 우리 집 막혀. 뒤에서 몽둥이 끝이 땅을 쿵 하고 찍었다. 한 번, 두 번. 사람들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움찔했다. 창고 문 앞엔 어느새 구경꾼이 모였다. 누가 말리러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도우러 온 것도 아니었다. 누가 지는지 보러 온 눈들이다. 차응석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덕임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법이 있은께 법대로 하는 거요. 덕임은 그 얼굴을 똑바로 봤다. 눈가에 밤새 쌓인 피로가 있었다. 그 피로가 오히려 단단했다. 법이 밥 못 맹금은 덕임이 낮게 말했다. 밥이 법이요.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낡은 자물쇠가 바람에 닿아 딸깍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차응석이 잠깐 시선을 돌렸다. 덕임은 그 틈에 손목을 빼내지 않았다. 대신 찢어진 봉인지 조각을 손에 더 꽉 쥐었다. 종이 조각이 손바닥을 베었다. 아주 얇게 피가 나올 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따끔한 느낌이 덕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종이도 사람을 벤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차응석이 이를 갈았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턱 아래 낫자로 숨겨둔 자리를 발끝으로 한번 눌렀다. 누구 눈에도 안 띄게 자기 몸만 아는 신호였다. 창고 앞 공기가 더 눅눅해졌다. 젖은 종이는 찢어졌는데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7화 장터 바닥은 밤비를 먹어 질척했다. 멍석 아래로 물이 차 소리가 죽었다. 그래도 사람은 모였다. 젓갈 냄새가 바람 따라 퍼지고 갓 찐 보리밥 냄새가 줄 사이를 지나갔다. 덕임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속이 먼저 굳었다. 냄새는 가까운데 손은 닿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서였다. 덕임은 작은 소금 주머니를 품에서 꺼냈다. 마른 천에 싸두었는데도 소금가루가 새어 손등을 하얗게 만들었다. 가스란 가루가 땀에 달라붙어 손이 더 거칠어 보였다. 쌀파는 좌판 앞에 섰다. 덕임이 소금 주머니를 살짝 내밀자 좌판 주인이 눈을 내리깔았다. 눈길이 소금에서 덕임 얼굴로 다시 옆으로 미끄러졌다. 덕임이 먼저 값을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아따, 그 집 소금은 받지 말라드만. 말이 뒤통수에서 날아왔다. 누가 딱 찍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금방 조용해졌다. 장터의 조용함은 늘 누군가를 겨누고 있었다. 쌍가마대기 옆에서 멍석을 털며 끼어들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단가. 소금이 사람 물어뜯냐? 그 말은 거칠었지만 일부러 크게 던진 소리였다. 덕임에게 숨 쉴 구멍 하나 만들어주려는 듯.
좌판 주인은 손을 턱 밑까지 올려 입을 가리고 중얼거렸다. 괜히 엮임은 요새는 말 한마디가 칼이라. 덕임은 소금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지 않았다. 손바닥 위에 그대로 올려뒀다. 가스란 가루가 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봉인지 찢을 때 종이가 손바닥을 긁던 감촉이 겹쳤다. 종이도 말도 다 살을 먼저 찾았다. 저쪽 길목에서 완장들이 지나갔다. 몽둥이 끝이 진흙을 찌르며 툭툭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조금씩 낮췄다. 누군가는 소금을 뒤로 숨겼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덕임만 가운데 서 있었다. 완장 하나가 덕임을 힐끔 보고는 쌀 좌판 주인에게 낮게 말했다. 그 집이 봉인지 찢었제? 알제? 주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이 거래보다 빨랐다. 덕임이 입을 열었다. 소리가 크게 나가진 않았다. 나가 훔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여. 말이 끝나기 전에 옆 좌판 안악이 혀를 찼다. 법을 찢었으면 그게 죄지. 덕임은 법이라는 말을 씹었다. 종이 냄새가 입안에 남는 것 같았다. 덕임은 소금 주머니를 한 번 더 내밀었다. 이번엔 다른 좌판, 보리쌀 파는 쪽이었다. 그곳 주인은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다. 손끝이 소금에 닿기 직전에 멈춘 손이었다. 그때 멀리서 누가 소리쳤다. 불순분자 집안이래. 확실히 누가 시작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말이 바람처럼 번졌다. 불순이라는 두 글자가 소금가루처럼 퍼져 장터 사람들 목구멍에 들러붙었다. 누군가는 그 말에 기대숨을 돌렸고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더 숨이 막혔다. 쌍가마대기 덕임 팔을 잡아 끌었다. 소나기가 세게 들어갔다. 여기서 버팀은 오늘은 쌀 한 톨도 못 얻어. 덕임이 팔을 빼지 않았다. 대신 쌍가마댁 손등을 한번 눌렀다. 말 없는 답이었다. 덕임은 장터 한복판에서 돌아섰다. 발이 지늘게 한번 빠졌다가 빠져나오며 쪽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장터 소란 속에서도 덕임 귀엔 그 소리만 남았다. 빠져나오는 소리, 붙었다가 떼어내는 소리. 장터 끝자락에서 박주산의 집사람이 지나가다 덕임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눈길 하나가 덕임 등을 밀었다. 위에서라는 말이 이제 장터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덕임은 쌀을 못 샀다. 손에 남은 건 소금 주머니의 무게뿐이었다. 그 무게가 오늘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다. 가벼운 건 돈이 아니라 덕임 편이었던 사람들의 손이었다. 덕임은 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고가 있는 방향이었다. 일은 해야 했다. 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장터에서 이미 들은 듯했다. 곧 일자리도 사람들 손도 한꺼번에 끊길 거라는 걸. 팔아. 염전. 아침 물비린내가 염전 위로 얇게 깔렸다. 소금파는 밤새 식은 숨을 품고 있었고 바람은 짠내를 멀리 실어 나르지 못한 채 둑 아래로만 맴돌았다. 덕임은 삽자루를 쥔 손을 한번 비벼봤다. 손바닥에 박힌 소금가루가 땀에 녹아 미끌하니 가스람이 더 또렷해졌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사람 발소리가 먼저 염전을 채웠다. 바지단 걷는 소리, 물동이 부딪는 소리, 욕 한마디가 먼 데서 굴러오곤 했다. 오늘은 그게 없었다. 대신 길목에 서 있는 나무 가로막이 하나가 먼저 보였다. 창고 쪽으로 오르는 좁은 길에 누군가 새로 박은 말뚝이 딱 버티고 있었다. 오늘부로 일감 없다잉. 박주사가 아니었다. 박주사 옆에서 늘 서류를 들고 다니던 사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입술만 움직였다. 종이에 찍힌 붉은 잉크가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다. 도장 냄새가 바닷내보다 먼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몰려섰다.
누구도 종이 가까이 안 가려 했다. 종이엔 손대기만 해도 얽힐 것 같았다. 뭔 소리여. 오늘 염수 올려야지. 물은 기다려주냐? 해가 뜨면 판이 마른다 아이가. 웅성임이 커지자 말뚝 뒤쪽에서 완장이 둘셋 나타났다. 몽둥이 끝이 소금기를 톡톡 찍었다. 그 소리에 사람들 목이 한 번씩 접혔다. 누가 먼저 물러서는지 발끝이 서로를 살폈다. 그 사내가 다시 말했다. 위에서 그랬다. 봉인 풀리기 전엔 손대지 말라. 누군가가 덕임 쪽으로 눈을 던졌다. 덕임이 그 시선을 받았다. 받기만 했다. 돌려주진 않았다. 덕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침묵이 더 큰 죄처럼 여겨지는 기색이 장터때처럼 다시 번졌다. 봉인지 찢어불어서 이 사단 난 거 아니여. 아따 말 조심여라. 요새는 말이 먼저 잡혀간다. 누가 덕임을 탓하는지 누가 덕임 편인지 그 경계가 소금판처럼 하얗게 드러나진 않았다. 다만 배고픔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기울었다. 그 기울어짐이 모여 편이 됐다. 쌍가마대기 덕임 옆에 섰다. 덕임을 보진 않고 말뚝을 노려봤다. 일감 없담은 우리 밥도 없다 그 소리여. 입은 거칠었지만 끝은 낮아졌다. 그 낮아짐이 더 현실 같았다. 박 주사가 그제야 나타났다. 소금길이 아니라 둑길에서 내려오는 쪽이었다. 옷자락이 깨끗했다. 발에 갯벌이 덜 묻었다. 덕임은 그 차이를 보자마자 속이 먼저 식었다. 박 주사가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다. 아따, 다들 진정여. 나도 미칠 노릇이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불었는디 어쩌겠냐. 그 말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누가 칼을 쥐었는지 모르게 만드는 말.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그럼 웃자란 말이여? 오늘 품삯은? 박 주사가 눈을 피했다가 종이 쪽을 힐끔 봤다. 품삯은 절차가 있어야지. 관리위원회가 꾸려짐은 이름 올리고. 이름. 그 말에 덕임 귀가 먼저 섰다. 민우가 야학에서 입에 못이 박히게 하던 말이 여기선 밥그릇이 되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일도 없는 사람으로 밀렸다. 덕임이 박 주사 쪽으로 한 걸음 나갔다. 박 주사님. 그 한마디에 사람들 숨이 잠깐 멎었다. 덕임이 누구에게 공손해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덕임이 말을 걸면 뭔가 부러질 것 같아서였다. 우리가 일한 판이여. 염수 올릴 사람은 우리뿐이여. 덕임이 말뚝을 가리켰다. 저거 치우고 이러자. 물은 기다려주지도 도장도 안 봐준다. 박 주사가 웃는지 마는지 애매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덕임아, 그거 지금은 말이여, 지금은. 말이 길어지려는 순간 완장 하나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치안이 먼저여. 말은 단정했다. 단정한 말이 가장 잔인할 때가 있었다. 덕임은 완장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봤다. 치안이 밥 해주냐? 그 말이 공기 중에 걸렸다. 장터에서처럼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겁먹고 눈을 내렸다. 끄덕임도 눈 내림도 다 배에서 나왔다. 곰배가 사람들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말없이 말뚝으로 갔다. 말뚝을 뽑을 셈으로 손을 얹었다. 큰 손이 나무를 움켜쥐자 나무가 먼저 삐걱 소리를 냈다. 거그 손 떼라. 완장 둘이 곰배 앞을 막았다. 몽둥이가 곰배 가슴께에 닿았다. 닿는 순간 곰배가 한 번 숨을 삼켰다. 덕임은 그 숨소리를 들었다. 곰배가 늘 그렇게 숨을 삼키고 그 다음에 몸을 던진다는 걸 덕임은 안다. 덕임이 곰배 쪽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만 흔들었다. 그만여. 말 대신 눈으로. 곰배가 손을 내렸다. 내리는 손끝에 소금가루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작은 떨어짐이 사람들 마음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땅을 보고 누군가는 집 쪽을 봤다. 오늘 끓일 죽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산이 얼굴 위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 나가 관리위원회 이름 올리면 일할 수 있냐? 누군가가 박 주사에게 물었다. 박 주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람은 절차대로. 다들 살자고 허는 거 아니겠냐? 살자고. 그 말이 덕임을 한번 쳤다. 덕임도 살자고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살자고는 줄 설화로 들렸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졌다. 소금판 위로 그림자만 남고 바람만 남았다. 덕임은 염전 한쪽에 놓인 빈 물동이를 바라봤다. 빈통은 가볍고 가벼운 건 늘 쉽게 빼앗겼다. 덕임이 물동이를 들어 올렸다. 빈동이가 공기만 담아 덜컥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오늘의 품삯 같았다. 비어 있는데도 소리는 큰. 덕임은 창고 쪽을 바라봤다. 말뚝 너머로 봉인된 문이 보였다. 종이가 문틈을 막고 종이가 사람 목을 먼저 찾는 날이었다. 곰배가 덕임 옆으로 와섰다. 누나. 곰배가 말끝을 삼켰다. 평소엔 삼키지 않던 말이었다. 덕임이 대답 대신 물동이를 들고 걸었다. 오늘은 더 조심여라. 덕임이 겨우 그 말만 했다. 둑길 위에서 몽둥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해가 올라오는데도 염전은 밝아지지 않았다. 구아. 곰배 부상. 염전 길목에 바람이 먼저 와박힌다. 소금판 위에 얇게 남은 흰 껍질이 바스락거리고 갯내는 둑 아래서 기어올라 사람 목구멍을 긁는다. 일손이 끊긴 판은 비어 있는데도 발자국만은 더 자주 찍힌다. 빈대로 더 잘 도온다. 창고 쪽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다. 붉은 잉크가 찍힌 자리. 물에 젖지 말라고 기름 종이를 덧댄 봉인지가 찢긴 채 다시 붙어 있었다. 누군가 다시를 붙여놨다는 뜻이었다. 덕임은 그걸 보자마자 손바닥이 먼저 따끔해졌다. 소금물에 헐어 갈라진 틈이 종이의 모서리처럼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둑길 끝에서 완장들이 내려왔다. 차응석이 앞장섰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음, 장화 밑창이 갯벌을 밟아도 흔들리지 않는 척을 한다. 뒤에 선 젊은 것들은 막대기와 밧줄을 들고 있었다. 누가 보면 둑 보수하러 온 줄 알겠다. 그런데 그 눈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 여그냐? 차응석이 봉인지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어제 그 봉인 네가 찢었다 카더라. 덕임은 말 대신 창고 문턱 아래에 발을 딱 붙였다. 소금가루가 발등에 올라와 하얗게 앉았다. 그 하얀 게 눈 같기도 하고 뼈가루 같기도 했다. 덕임은 그 하얀 걸 털지 않았다. 털면 무언가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절차가 있단께. 차응석이 웃었다. 웃음이 가볍지 않았다. 네가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이 네를 우습게 아는 법이여. 뒤에서 누가 숨을 삼켰다. 염전 인부들이었다. 눈만 내밀고 몸은 안 내민다. 눈은 이미 편을 갈랐고 몸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 박주사 집 쪽에서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 멈췄다. 모른 척하려다 또 모른 척이 안 되는 자리다. 그 얼굴이 위에서를 입에 얹기 전에 눈부터 판을 재고 있었다. 차응석이 손짓했다. 잡아. 방해원 놈부터. 그때 곰배가 앞으로 나왔다. 어제도 그제도 말없던 사람이 오늘은 몸이 먼저였다. 덕임 앞에 선 등짝이 소금판처럼 넓었다. 곰배는 차응석을 보지도 않고 막대기 든 것들을 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거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대기가 날아왔다. 둔한 소리. 나무가 살을 만나면 나는 소리인데 갯벌 소리랑 섞여 더 거칠게 들렸다. 곰배가 한 번 버텼다. 두 번 버텼다. 소금판 위에서 버티는 건 익숙한데 사람 위에서 버티는 건 다르다.
세 번째엔 무릎이 꺾였다. 덜컹 소금자루 하나가 옆으로 쓰러졌다. 입구가 터지며 흰 가루가 쏟아졌다. 그 위로 곰배의 손이 집혔다. 손바닥이 하얗게 묻었다. 그 하얀 데에 붉은 게 올라왔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 다음엔 숨 쉴 틈 없이 피가 소금에 스며들며 색이 탁해졌다. 붉지도 희지도 않은 어중간한 빛이 됐다. 덕임의 눈이 그 빛에 박혔다. 피는 늘 뜨겁게만 보이는데 여기선 차갑게 보였다. 소금이 피를 식히는 것 같았다. 덕임은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말로는 못 돌아간다. 손에 묻는 것이 종이가 아니라 피가 된 순간부터 차응석이 곰배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라잉. 방해엄은 이렇게 되는 거요. 덕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바람에 섞여도 남을 만큼만. 네가 법임은 그 법은 사람을 죽이네. 차응석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갔다. 웃음이 더 얇아졌다. 사람이 법을 거스르니께 사람이 다치는 거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있던 것 하나가 덕임 쪽으로 한 발 다가왔다. 덕임은 낫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쓰러진 소금자루 옆에서 흰 가루를 한 줌 집어 손 안에 쥐었다. 까슬한 결정이 살을 깎는다. 그 아픔이 정신을 잡아줬다. 곰배가 바닥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들숨에 갯내가 섞이고 날숨에 피비린내가 섞였다. 덕임은 곰배의 어깨를 한번 눌렀다. 가만 있어. 그 짧은 말이 다그침인지 부탁인지 모를 정도로 낮았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 있었다. 누구도 그 마녀를 크게 말하지 않았다. 크게 말하면 그 말이 자기 목에 걸릴 걸 아니까. 둑 아래 바닷물 소리가 들렸다. 아직 밀물이 아니었는데도 물은 이미 온 것처럼 들렸다. 물은 늘 그렇게 먼저 온다. 차응석이 봉인지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창고는 오늘부터 손대지 마라. 절차대로 갈 거요. 니들 이름도 다 올라갈 거고. 이름이라는 말에 민우의 얼굴이 잠깐 스쳤다. 덕임은 그걸 보지 못한 척했다. 본 척하면 그게 약점이 될 것 같았다. 완장들이 물러났다. 물러났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갈 길 다 가면서 길목마다 눈을 박아두고 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같이 박혔다. 누구 눈이 더 무서운지 덕임은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면 손이 떨릴 것 같았다. 덕임은 곰배를 부축해 소금판 가장자리로 옮겼다. 흰가루가 묻은 곳마다 붉은 자국이 길게 남았다. 바람이 불어도 그 자국은 날아가지 않았다. 소금은 잘 날리는데 피는 잘 안 날린다. 덕임은 그 자국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이제부터는 더는 예전이 아니여. 10화 민우 노트. 밤이 되자 염전 바람이 눅눅해졌다. 낮에 흩어진 소금가루는 판틈에 엉겨붙고 피가 스민 자리는 더 어둡게 굳었다. 바닷물 냄새 위로 피비린내가 얇게 깔렸다. 사람들 코끝이 그 냄새를 피해 다녔다. 말도 같이 피해 다녔다. 야학 초가에 등잔을 켜자 불빛이 벽흙을 더 누렇게 만들었다. 민우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가 기침을 삼켰다. 입안이 쓰고 목구멍이 거칠었다. 낮에 본 장면이 기침보다 먼저 올라왔다. 막대기 소리, 넘어지는 소금자루, 하얀 가루 위에 번지던 붉은 빛. 그는 노트를 펴지 않았다. 먼저 손을 봤다. 손끝에 아직 소금이 남아 있었다. 문지르면 까슬한 느낌이 살에 박혔다. 손을 씻어도 그 까슬함은 남는 법이다. 민우는 그걸 알고 있었다. 글도 그랬다. 한 번 적히면 지워도 남는다. 등잔불 옆에 면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봉인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주워다 준 것이었다.
붉은 잉크 자국이 반쯤 남아 무슨 이름인지 모르게 번져 있었다. 종이는 찢겼는데 붉은 자국만은 선명했다. 민우는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놨다. 종이가 손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손이 종이 때문에 더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발. 덕임이었다. 문을 열지도 않고 문틈으로 말했다. 선생, 그 사람 괜찮은가? 민우는 대답을 바로 내놓지 못했다. 괜찮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괜찮다는 건지, 그 말이 누구를 안심시키는지 그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불빛을 조금 낮췄다. 등잔 심지를 살짝 눌렀다. 불이 줄자 그림자가 길어졌다. 초가 안이 더 좁아졌다. 숨은 붙어 있소. 민우가 낮게 말했다. 헌디 내일은 모르겠소. 문틈 너머에서 숨이 한번 멎었다가 돌아왔다. 덕임은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이 칼이 될까 봐서였다. 민우도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종이로 옮겨질까 봐서였다. 덕임이 떠난 뒤에야 민우는 노트를 폈다. 종이 냄새가 났다. 마른 풀 냄새 같은 것. 거기에 잉크 냄새가 섞였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다. 오늘 낮의 장면을 그대로 쓰면 누군가의 목이 걸릴 것이다. 안 쓰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민우의 손이 떨렸다. 떨림이 멎지 않았다. 그는 사건을 쓰지 않았다. 이름도 쓰지 않았다. 대신 문장 하나를 적었다. 길게 꾸미지 않고 딱 한 줄. 종이가 사람 목을 조른다. 적고 나니 등잔불이 문장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민우의 숨 때문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덮었다. 덮는다고 가려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덮었다. 노트를 접고 다시 펼쳤다. 접힌 자국이 남았다. 민우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살에 남는 굳은 살처럼 종이에도 굳은 살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굳은 살이 사람을 더 쉽게 다치게 만든다고.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직 밀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물은 오는 것처럼 들렸다. 늘 그렇듯 물은 먼저 소리를 보냈다. 민우는 노트를 다시 덮고 등잔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문장 하나만 남는 것 같았다. 종이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위에.